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두 남매였죠 아마. 그래서 둘이 무슨 연극 오디션 같은 거를 보게 돼요. 둘 다 떨어졌다고 이제 알려줘요 엄마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는 붙었던 거예요. 한 명만 떨어진 거. 그런데 둘 다 이제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남자애 그때 했으면 또 다른 또 잘 되는 게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네요. 또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경쟁심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좀 잘 이렇게 자라온 걸 보면 또 그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그렇게 좀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케이스들이 이제 좀 실려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 주로 특히 이제 첸 가족과 이 무르기아 가족들이 그 자녀들 간의 그 유대가 되게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동양과 남미의 어떤 그런 형제의 정이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뭐 문화적인 해석이 나오진 않는데. 홀리필드 가족도 흑인들이었죠. 그래,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굉장히 끈끈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배경에 나온 사람들 다 미국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흑인 분들이나 동양인 분들이 다 이제 외지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학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서로 이렇게 결속할 수밖에 없는. 네, 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그 홀리필드 가족이 살던 시대는 인종차별이 아직 있던 시대. 맞습니다. 있거나 혹은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영향이 아직 지금보다는 훨씬 우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결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들 자체가 이미 그 인종적인 것들을 뚫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부모의 기세라고 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지점은 그거는 이제 확실히 부모의 영향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홀리필드 가족이 나올 때 거기서 좀 최초의 흑인 대학이 생겨서 네. 이제 거기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 자체는 차별적이지만 이 커뮤니티와 대학에서 되게 이런 연대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 좀 여성 인권이 떨어졌을 때 여대가 생겼던 그런 기반하고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적인 소수자들이 이런 식의 그 연대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홀리필드 형제들이 잘 돼가지고 그 대학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또 했고 무르기아 형제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연결감이 그리고 심지어 그 무르기아 가족 중에 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추행, 또 부하 직원 성추행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 판사로서 그렇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쩌면 다른 가족이 그거를 묵과하지 않고 또 같은 판사인데. 맞아요. 어쩌면 그런 성범죄 근절에 되게 또 앞서고 오히려 그걸 직면해서. 근데 또 신기했던 게 그 가족을 또 받아주더라고요, 동네에서. 네, 맞아요. 오히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런 참 재미있는 장면들도 목격되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허물을 좀 잘못은 인정하되 그 사람 자체는 받아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형제들끼리.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 수전 도미너스 자체도 본인이 이제 이란성 쌍둥이의 엄마거든요. 이란성 쌍둥이의 엄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수전 도미너스가 그러면 본인의 양육 태도는 어떤지도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그런 얘기들이 막 자세하게 실려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책 그 초반부에 그 인용되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그거는 이제 그 양육에서 부모가 좀 어떤 태도를 보이면 좋을지를 시사하는 연구가 있는데 줄리아 레너드라는 그런 발달 심리학자의 연구들을 한 3-4편 소개하면서 그 연구의 요점들이 뭐였냐면은 어떤 아이가 어려운 일을 뭔가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대신 나서서 그걸 해주면은 그 아이는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고 그 동기 자체도 있던 동기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 모델링이라고 하면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말고 오히려 부모 자신이 스스로가 어렵게 느끼는 어떤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녀가 이제 그거를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의식적으로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 연구 결과들이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좀 수전 도미너스 자신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여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죠. 수많은 논문 중에 그걸 인용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앞에 연구는 그 그로프 가족 사례가 처음에 소개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그로프 가족이 이제 또 손자 손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집에 모여 있는데 애들이 뭐 계단에 오르든 뭘 하든 그냥 일단 냅두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방임이 아니라 계속 지켜는 보고 있고. 맞아. 테르코가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막 애 한 명이 팔인가 다리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도 계단에 오르는 걸 그냥 냅두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좌절도 자기가 겪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애착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밀착되어 있어도 문제고 너무 방임되어도 문제인데, 결국에는 적정한 거리에서 이제 부모가 좀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거. 맞아요. 적당한 거리는 두되 언제든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그런 심리적인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이 부모가 해야 할, 제일 사실은 저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언제든지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면, 안식처라고 아이들이 느낀다면 저는 아이들을 그래도 잘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경제적인 수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좀 더 이런 어떤 가족 분위기나 어떤 그런 정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은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이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질문을 다시 들어가면, 그럼 과연 그 식탁에서는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그 대화 내용은 뭐 가족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너가 어떤 걸 하든 우리는 너를 좀 지지하고 힘들 때 돌아와서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어떤 그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친가족이 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좀 어머님이 강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어머니가 든든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새 남매가 서로가 되게 유대감을 갖고 서로 알려주고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때 성공 요인이었던 걸 보면 혹시 그런 유대감, 연대, 또 그런 이런 방임과 어떤 강압의 경계를 지키는 또 그런 거기다 운까지 더해져서. 맞아요, 운까지. 근데 참 어렵게 느껴지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모든 변수를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분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링을 좀 보여주는 거죠. 뭔가 꾸준히 지속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아이한테 아이가 그 가치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는 건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늦잠도 많이 자고 좀 수면 패턴이 좀 엉망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요즘에는 이제 동민 선생님과 같이 아침에 6시,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모델링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활하시는 거 보면 약간 뭔가 살아있는 자기계발 교과서 같은 느낌이 제 3자 입장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책도 진짜 많이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기는 막 계속 핸드폰 게임하고 TV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들어가라고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좀 아이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만 시키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하고 또 그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보여줄 테니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너의 길을 가라. 부모가 그렇게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선택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죠. 뭐 성실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끈기, 인내,
뭐 혹은 성취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치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선택지가 부모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아이를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어떤 엔지니어와 목수가처럼 아이를 이렇게 뭔가 아이를 설계하려는 어떤 부모가 있고 정원사나 어떤 양을 그 양떼를 치는 목자처럼 이렇게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그런 비유가 어딘가에 나오는데 그 둘 중에 자기가 어떤 부모 역할을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저라면은 정원사나 목자 같은 포지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부모님들이 뭘 요구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막 피아노 배워볼래? 누나가 배우고 있었을 때 같이 어차피 선생님 오시니까 같이 배워볼래? 이러면 전 안 배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배울 걸. 근데 어쨌건 그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내가 고민조차 안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만드는 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네.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걸 이 책에서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는데 첸 가족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뭐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쨌든 선택지를 제시를 한 거고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한 막내는 잘 따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기를 좀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음악으로 아마 돌아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회로 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음악으로 돌아왔는데 부모가 이제 선택지를 어쨌든 강제적으로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경험을 어쨌든 또 그 삼남매 부모 그 어머니 이름이 잉인 거예요. 맞습니다. 잉인 중국계 이제 이민자인데 잉인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과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녀한테 무엇을 이제 해줄 수 있는지를 잘 눈여겨봤다가 자녀들에게 실제로 뭐 음악 과외 선생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제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심지어 연로하신 어떤 그 음악 선생님한테는 밥을 떠먹여 주기까지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있군요. 그 잉이 그분한테 밥을 떠먹여 주기까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음악 교육을 그 연로하신 분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트워킹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옵션들을 자녀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잉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는 충분히 그 공로를 인정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자녀들. 맞아요. 사실 정말 형편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가게도 그렇게까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 와중에 정말 그 음악 선생님이라든지 음악가들한테 음식을 무료 제공하고 어떻게 그런 효과를 계산을 하셨을까?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하셨고 정말 약간 좀 압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CEO처럼 이 가족을 엄청나게 잘 경영을 하셨다. 그런 느낌마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엔지니어의 느낌이 있긴 맞아요. 하고, 엔지니어의 느낌이 있긴 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잘 된 케이스였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잉의 그 삼남매 중에 막내 셋째가 우리가 또 영어 공부를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스픽이라는 맞아요. 유명한 앱의 주요 그 창립 멤버예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실패했던 사례도 좀 있었으면 조금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좀 극단적인 사례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긴 했거든요. 너무 잘 된 케이스들만 사실 맞아요. 봤죠. 사실은 비슷한 환경이었으면 또 잘 안 된 가족들이 훨씬 더 수 자체는 많을 텐데 어쩌면 그걸 뚫고 나온 특이 케이스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되게 이름 있는 가문이거나 되게 훌륭한 사람들의 뭐 자녀인데 뭔가 뭐 양육적이든 운이 안 좋든 조금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실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싶지만 또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모호해지는 것들도 있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말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실어놓긴 한 것 같아요. 뭐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 쌍둥이 테니스 복식 선수들 아버지가 또 막 책도 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막 양육 방식을 적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부모들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 틈을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무작위성과 그렇죠. 운에 대한 것을 네. 또 마지막에는 또 약간 네.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변수들이 너무 많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진 전혀 않고요. 맞아요. 오히려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부분들은 차용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차용할 수 있겠다 싶은 포인트들을 누구나 이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을 최대한 선택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좀 노력을 아내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합심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네. 안 해본 거 그거 저의 기질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직접 경험해 보면은 별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도와주려고 뭐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는 클라이밍을 좀 이제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전체가 다 클라이밍 그 볼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1시간짜리 강의를 선택해서 가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거나 뭐 혹은 이 책에서는 유학이라는 경험 자체가 한 사람의 정신건강에 이점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점이냐?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당연히 높아지고 또 심리적인 탄력성도 높아지고 어떤 그런 독일 연구를 좀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거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가족 전체가 뭔가 새로운 경험에 계속 노출을 해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혼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뭐 같이 함께 새로운 것을 하면 좀 용기가 또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족했거든요.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야 됐고 그래서 가족끼리 어디 사실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실은 체험을 못했죠. 자라면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체험을 못하다가 이제 그나마 대학에 와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책이든 경험이든 넓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간 건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다른 인생 경로가 펼쳐졌을 수도 있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약간 이런 일련의 아쉬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의식적으로 자녀들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놓이게 하고 싶다. 새로운 경험에 그렇게 생각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나의 결핍을 자녀들이 겪지 않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아직 뭐 자녀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고 느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혼자 뭔가 해야 될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개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뭔가 다 찾아서 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그러니까 너무 좀 모델링이 없었다는 거. 예를 들면 주변에 막 대학을 간 사람도 없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좀 옆에서 좀 끌어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형제자매들이 서로 먼저 대학에 간 오빠가 되게 심지어 거기는 또 같은 학교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학사 과정을 막 다 챙겨주고 심지어 기숙사도 대신에 이렇게 체크해주고 맞아요. 잡아주고 그런 게 아쉬웠던 반면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저의 성적이나 성취에 막 그렇게 압박을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히려 초중고 때는 성적이 되게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예를 들면 뭐 반에 30명인데 뭐 15등을 했다. 이러면은 동빈이가 반에 15등을 했대. 가족들이 별로 공부를 막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교 2등을 해도 혼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가족의 어떤 영역이 있었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매일 혼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좋지 않은 성적에도 되게 천진난만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의 욕구들이 스스로 알게 되면서 알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집에 뭔가 책이 많고 이런 예를 들면 뭐 이런 책들이 있진 않았지만 저 때는 이제 그 백과사전이 유행이어서 맞아. 전집으로 사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책은 아예 없고 백과사전하고 위인전만 있어서 네. 그걸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사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자원이 또 너무 막 많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이거 뭐 좀 너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아까 죽음에 대한 얘기했을 때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런 유한한 자원일 때 오히려 또 내가 얻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네요. 너무 막 과도한 자원일 때는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압박도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전반적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호소하는 것이 그 압박감을 맞아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성취에 대한 같아요. 압박감이 좀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성취냐 행복이냐 뭐 둘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 책을 보면서. 그렇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예전에는 성취였거든요. 굳이 고르자면 예전에는 좀 더 하기도 뭐 더 박사까지 한다거나 혹은 뭔가 원대한 포부들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어제 이렇게 딸이랑 이렇게 뭔가 딸을 등하원을 시키면서 같이 얘기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다기보다 이렇게 길을 오가면서 이제 짧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기분이 좋고 얘기하고 있으면 별 허황되고 싫어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고 성취보다 값진 어떤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좀 기울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행복한 풍경이네요. 등하원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아들이랑은 뭔가 트러블이 난다거나, 저는 이제 아들의 연령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다거나, 뭐 이런 순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의미가 크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비판 중에 뭐, 굿리즈라는 그 책 리뷰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요 비판이 너무 성공에 대한 정의가 이거 성취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위나 그쵸. 물질. 네, 그렇죠.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성공을 꼭 그렇게 정의 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 말미에서 뭔가 이 책의 약간의 단점이라면 좀 기조를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뭔가 이제 이게 10년 동안 쓴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제 생각에는 이 저자의 좀 마음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완전 그 단락에서는 저 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되게 그 발달 이쪽으로 되게 연구를 했던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주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그런 토큰 경제처럼 이거 풀면은 뭐 과자 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학 실력이 늘지는 않고 아예 협상 실력만 늘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부모님은 좀 막 수학이나 이공계열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국작가가 되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른 길로 가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또 가족 그렇게 막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식의 트러블이 있었던 가족들을 보면서 내 자녀는 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분이 다음 책을 쓰신다면 조금 더 그런 비물질적인 것에도 초점을 맞추실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저자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에서 이제 자기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안녕이 중요하고 이 아이들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성취를 언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성취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성취라는 것 자체는 부산물이지 근본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저자에게 있지 않을까 한번 그 팟캐스트로는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서두가 되게 공감이 많이 가긴 했거든요. 처음에 저자도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집 놀러 갔던 얘기로 이 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근데 조금 그것도 너무 과한 게 무슨 아마 거기서 이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친구네 가족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부모님하고 애들이 막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고차원적인 얘기.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안방에서 벽돌책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안경 끼고 읽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내가 좀 더 경험이 많은 환경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도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족 분위기가 있는 게 그렇죠.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참 알 수 없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빙이 아니라 계속 doing의 삶을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존재가 아니라 계속 뭔가 해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불안도 계속 따라오고 이런 삶이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삶이든 다 의미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사실은 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서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게 나한테 좀 선호되고 또 그건 사실 또 이 저자의 견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 완벽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고 실험 해본다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아서 아이를 좀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들 갑자기 인터뷰가 됐는데 그냥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좀 아까 그런 엔지니어링 부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생각은 뭔가 이제 제가 받지 못한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또 학구적인 부분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었고 특히 뭔가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렇죠. 제가 옛날에 청소년 도서관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부모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막 직접 뭘 막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또 최근에는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좀 이거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존중해주고 다만 뭔가 정말 좀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이렇게 뭐 개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심리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봤어요. 네. 그 영화가 저는 정확히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무 부모의 역할을 과대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그 자책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자녀가 약간 그 안티소셜 기질이 그쵸. 좀 타고났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죠. 죄책감도 전혀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아닌 게 처음에 나오죠. 이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틸다 스윈튼 그 중요한 배우신데 과거를 반추를 계속 하죠. 내가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때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때 이랬다면 어땠을까 계속 그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의 교훈은 부모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보면 분명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뭔가 뭐 아이를 학대하거나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저도 예전에는 오히려 그런 엔지니어링 부모처럼 저의 역할을 과다하게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냥 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먹이고 재워주고 신경 써주는 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부모가 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그렇죠. 그런 관심을 계속 주는 거네요. 계속 애정 어린 관심을 주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든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날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 그 AI처럼 우리가 뭐 질문 하나 던지면은 3가지 또 질문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죠. 맞아요. 이런 건 좀 어때? 이런 건 어때? 그런 식으로 그 정도의 좀 그냥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안 그런 모습일 때도 많아서 갑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도 뭔가 제가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장성한 친구들은 없어서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제가 느끼는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그래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완벽하다기보다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뭐 여담일 수 있지만 전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나의 오늘 아빠로서의 점수를 매겨서 그걸 통계를 막 내셨었잖아요. 1년 넘게 했죠. 그걸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제 탓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내가 뭔가 감정 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아이도 그런 것들을 좀 닮은 부분이 있나? 약간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각을 이제 하고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을 하려면 수치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떤 걸 했냐면 제 어떤 그날 하루에 나의 부모로서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는 질문 한 7, 8개를 직접 이제 만든 거죠. AI랑 상호작용해가지고 핵심 문항들을 뽑고 이제 그 문항들을 날마다 체크를 해서 이제 그 점수 변화를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체크하면서 점수가 좀 떨어지면 아, 좀 분발해야겠다 하면서 실제로 의식적으로 더 노력을 뭐 좀 더 같이 놀아준다거나 혹은 좀 아이가 화낼 때 나도 같이 욱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게 또 실제로 돌아봤을 때,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더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서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원하는 행동으로 가게 하는 그 가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행동들을 그때 그걸 했던 게 참 좋았다라고 저는 지금도 느껴져요. 지금 물론 하지는 않지만. 맞아. 아마 어느 정도 습관이 되셔서 이제 알아서 머릿속으로 하시는 것 같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뭐 꼭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통제권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데 두는 게 또 어떤 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나 자책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여기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남 탓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나 자신의 계속 어떤 적절한 행동 변화들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셀프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행동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 책에서 좀 재밌는 인용구가 하나 나오는데 저자가 어떤 그 연구자인지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는 그 부모 자체가 자기 행동을 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A/B 테스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와 좀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차이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경로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 말은 좀 뼈가 있죠. 너가 변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너부터 변해야 된다. 약간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뭐 개입을 알려드려도 맞아요. 잘 수행을 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변화로 초점을 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이 저자도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좀 실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 저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지? 그걸 이제 체크까지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뭐 아주 상투적인 말이지만 누구나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다만 그 경험을 반성하지 않고 유지하느냐 혹은 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실험을 해보고 다른 행동을 해보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큰 차이죠.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또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 책을 통해 많이 해봤는데 좀 일단 저는 이 책을 읽고 뭐 아직 자녀가 없긴 하지만 또 생길 가능성도 있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가 감정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속 나온 것처럼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아이들은 알아서 잘 자라기도 하는구나. 약간의 그 양분만 준다면.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 고민에 대한 깊이는 뭔가 이런 출산을 계획하거나 혹은 하게 되면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셨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모로서의 마음의 짐을 좀 가볍게 아이 인생에 부모가 갖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홀가분함이 오히려 더 제가 바라는 양육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경험자와 아직 미경험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온몸으로 지금 그게 긴 시간을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또 얘기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